한국이 방산 강국이라고 예전에 저는 코웃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와전된 소문이라 단정했죠. 저희 주변 동료들도 항상 말했습니다. 방산은 미국과 독일이 최고다. 유럽엔 프랑스, 영국 같은 방산 강국들이 버티고 있었고 아시아는 솔직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보여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음모로 기술 유출 의혹에 휩싸인 한국이 침묵으로 보여준 놀라운 품격이 한 독일 전략가의 인생을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독일 연방방위연구소 전략분석실에서 20년 넘게 유럽 방산 체계를 연구해온 마르쿠스 피셔입니다. 베를린의 차가운 겨울 아침, 연방의회 건물을 바라보며 저는 늘 독일의 체계적인 공학 정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레오파드 전차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프랑스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까지. 유럽의 방산 기술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철학이 담긴 정교한 예술품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바라보게 된 것은 2023년 가을, 파리에서 열린 독일과 프랑스 방산 협력 회의에서였습니다. 폴란드가 FA-50 경공격기를 48대나 도입한다고요? 프랑스 대표단의 장피에르 뒤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폴란드가 감성에 끌렸군요. 실용적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단순한 조립국가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조립만 잘하는 나라,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독창적 기술력은 부족한 나라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며칠 후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는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방산 계약 분석 의뢰서였습니다. FA-50 경공격기 48대, K9 자주포 212문, 그리고 K2 전차 180대. 총 계약 규모가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대한 딜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숫자를 잘못 읽었나 싶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0억 달러라고?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규모의 계약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계약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성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FA-50 경공격기 납품 계획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사양, 생산 일정, 품질 관리 체계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흠결 찾기 쉬워. 저는 자신만만하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유럽 방산 시스템을 분석해온 경험으로 볼 때 아시아 국가들의 계약서에는 항상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계획서는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부터 사후 관리 체계까지 마치 독일식 정밀함을 연상시키는 완벽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FA-50의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계획은 폴란드의 방산 산업 기반까지 고려한 장기적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체계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산 업체들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현대로템까지. 이들의 기술 발전 과정을 추적해보니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 혁신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특히 FA-50 경공격기는 T-50 고등훈련기에서 발전된 형태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공기였습니다. 이상하다. 생각보다 체계적이군. 저는 그날 밤 늦도록 한국의 방산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한국의 방산 계약을 분석하고 있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정보가 제 이메일함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였습니다. K방산 기술, 이미 외부에 노출.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열어보니 한국의 FA-50 경공격기와 K9 자주포의 핵심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FA-50의 항공전자 시스템과 관련된 설계 도면이 비공식 경로로 흘러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정보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발 정보라는 점에서 일단 의심스러웠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기회의에서 저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방산 계약과 관련하여 기술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긴장됐습니다. 미국 대표는 눈썹을 찌푸렸고 영국 대표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의 일부 기술이 의도하지 않은 경로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 대표인 야누시 코발스키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셔 박사, 당신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런 의혹 제기는 부적절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계약을 신뢰하고 있으며 기술 보안 또한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추측에 불과했고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코발스키는 제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리스크를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의 말은 명확한 압박이었습니다. 나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제기한 우려가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편견일까요? 하지만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나 반박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방산 수출국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합니다. 미국이 터키의 S-400 도입에 반발했을 때처럼, 혹은 독일이 레오파드 전차 기술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식 성명도 언론 브리핑도 심지어 비공식 해명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사안을 확인 중이라고 짧게 언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런 조용한 대응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한국이 기술 유출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응할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과거 독일과 이스라엘의 기술 분쟁 사례를 다시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9년 독일의 돌핀급 잠수함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었을 때 독일은 즉시 공개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이스라엘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양국 관계가 몇 달간 경색되었고 후속 계약들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이런 전형적인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시기에 폴란드와 비공개로 공동검증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갈등을 공개화하는 대신 내부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점점 한국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약함의 표현인지 아니면 다른 전략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의 과거 외교 사례들을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조용한 대응 방식이 그들만의 패턴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것은 더욱 큰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조용한 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직접 한국 측에 질의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방위연구소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국방부의 기술 보안 관련 우려사항을 전달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 관련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문의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전형적인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명확한 입장도 없는 애매한 답변이었죠. 저는 이런 반응이 답답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였다면 벌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과거 사례를 다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2018년 독일과 이스라엘 간 돌핀급 잠수함 기술 분쟁 사례를 꺼내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시 독일은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긴급 질의응답이 열렸고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이 문제를 다뤘고 독일 여론은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추가적인 기술 보호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식 대응의 전형이었습니다. 명확하고 즉각적이며 공개적인 압박을 통한 문제 해결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왜 이런 검증된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점점 더 의문이 커졌습니다. 혹시 한국이 실제로 기술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조용히 넘어가려는 것일까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비공개로 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개적인 갈등 대신 내부적인 협의체를 만든다는 발상이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위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 유출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술 보호 체계를 공동으로 설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일반적인 대응과는 완전히 다르군. 저는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이 가해자와 함께 해결책을 논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보통은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후에야 협력을 재개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프랑스 국방연구소의 장 피에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순진한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당할 수 있어. 영국 왕립국방연구소의 제임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강력한 경고를 보내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약함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전략이 있는 것일까요? 며칠 후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구성한 공동검증위원회가 실제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보호가 아니라 차세대 방산 협력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설계인가?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날 밤 늦도록 한국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공동검증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2주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제2차 계약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추가 계약을 논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세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의 모든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에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를 부여하고 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추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품의 이동, 정비 이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공유된다는 것이었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군. 저는 제안서를 읽으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서는 차원이었습니다. 방산 기술 관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의 완성도였습니다. 기술적 구현 방안부터 법적 프레임워크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몇 년간 준비해온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잠깐, 이건 사후 대응이 아니야.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조용했던 이유를 말입니다. 그들은 기술 유출 의혹에 당황해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급히 한국의 1차 계약서를 다시 꺼내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차 계약 당시부터 한국은 이미 기술 활용 모니터링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법적 문구로만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는 치밀한 준비의 일부였던 것이죠. 한국은 폴란드가 FA50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처음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구나.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무능력의 표현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구조적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언론에 흘리지도 않았고 외교적 압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최선의 해결책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폴란드 측의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제안을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방산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유출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국제관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을까요? 감정적 대응 대신 시스템적 해결책을 선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압축 성장을 경험한 나라의 지혜가 여기에 숨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조립국가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넘어서 신뢰를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능력이야말로 21세기 방산 외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보다 무서운 건 신뢰다. 저는 그날 밤 제 노트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 추적 시스템 제안이 나온 지 일주일 후 폴란드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전면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누식 코발스키 국방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기술 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 방산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발표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기술 유출 의혹으로 갈등이 예상되었던 상황이 이렇게 반전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폴란드가 한국과의 2차 계약에서 기존 조건보다 더 엄격한 기술 보호 조항을 받아들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어떤 방산 분쟁 해결 사례와도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국제관계 이론이 틀렸던 걸까? 20년간 연구해온 방산 외교의 기본 원칙들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힘의 논리, 압박과 제재, 공개적 갈등을 통한 문제 해결. 이런 전통적 방식들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저는 제 노트를 꺼내어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기술보다 무서운 건 신뢰다. 한국은 이것을 증명해 보였다. 며칠 후 저는 나토 본부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주제는 동유럽 방산 협력 현황 및 리스크 평가였습니다. 당연히 폴란드와 한국 계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었죠. 저는 발표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존에 준비했던 기술 유출 리스크와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결국 저는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K방산 신뢰를 수출하는 체계. 브리핑 당일 회의실에는 각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 추적 시스템은 단순한 보안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관계를 재구축하는 혁신적 도구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셔 박사, 한국의 대응이 너무 온건한 것은 아닙니까? 강력한 경고를 보내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폴란드는 한국의 제안을 전면 수용했고 더 강화된 기술 보호 체계에 동의했습니다. 미국 대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항상 통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선의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이번 사례에서는 한국의 접근법이 전통적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갈등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대립 대신 협력을, 압박 대신 설득을, 감정 대신 이성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성숙한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증오보다는 화해를, 복수보다는 발전을 선택한 민족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제 연구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기존의 힘의 논리에 기반한 분석 틀로는 한국의 사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습니다.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방산 외교 모델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모델의 선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나토 브리핑에서 화제가 된 지 몇 주 후, 저는 독일 안보전략대학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방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독일 학계에도 퍼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강의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폴란드의 사례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외교적 압박도 없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패배를 회피하는 것 아닌가요? 강한 나라라면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제가 몇 달 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추적 시스템이 나토 표준안으로 제한된 지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과의 공동 연구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연방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관리 시스템을 독일의 방산 협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폴란드가 감성에 끌렸군이라고 말했던 제가 이제는 독일 한국 협력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전략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제는 K신뢰 체계 21세기 방산 외교의 새로운 표준이었습니다. 발표장에는 독일의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정부 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빠르게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관리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근본을 바꾸는 철학입니다. 저는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어떻게 투명성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일의 방산 외교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힘의 논리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의 논리를 통해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방산업체 CEO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도 한국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독일 정부의 한국협력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한국의 신뢰 기반 외교 모델을 독일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한국의 기술 추적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모두 한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목격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조용한 혁신이 대륙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의미 깊었던 것은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판하던 자가 동참자로 바뀌는 극적인 반전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변화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이 바로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고도 유럽 전체가 그들의 모델을 따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공동 워킹그룹 구성을 위해 저를 초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릴 신뢰 기반 방산 외교 국제 세미나에 독일 대표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주저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고 분석해왔지만 정작 그 모델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나라에 이제는 배우러 오고 있었으니까요. 세미나는 서울 중심가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겸손하게 논의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것은 완성된 모델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 외교부 방산협력 과장의 말이었습니다. 각국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신뢰 체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독선적이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으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세미나에서 저는 독일이 본 한국 모델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출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뢰 설계국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수출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국의 젊은 외교관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희 모델이 유럽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세미나 마지막 날, 저는 혼자 한강을 거닐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철학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저 자신도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귀국길에 오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독일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한국의 신뢰 모델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고 말입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신뢰 외교학 마이너스 한국에서 배우는 관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지만 모든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감정 대신 구조로, 대립 대신 협력으로, 단기적 승리 대신 장기적 신뢰로 세상을 바꾸는 나라. 한국이 21세기에 제시한 새로운 강함의 정의입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길에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저는 한국이 제시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 추적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이를 전면 수용한 과정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국은 갈등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일시적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구조적 해결책은 장기적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방식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산 외교 기법이 아니라 갈등 해결의 새로운 철학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논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신뢰는 설계된다. 한국 모델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의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대립보다는 협력을, 단기적 승리보다는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의 기술 추적 시스템을 나토 표준안으로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선 차원이군.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미래지향적 제안이라고 평가했고 영국은 방산협력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혁신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모델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도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존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외교 기법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